예, 능동 보조 관절 가동 운동에 대한 정의, 그리고 뭐 주의점, 금기증. 금기증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능동 보조 관절 운동은 급성기에는 금기예요. 급성기에는 금기인데, 뭐 조절된 움직임을 이제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회복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어서 환자가 견딜 만한 통증 범위 안에 있다면 초기에도 이런 조절된 능동 보조 관절 가동 운동을 시행해도 된다는 것까지 이제 요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능동 보조 관절 가동 운동, 즉 보조 도구, 즉 외력이 필요한데, 그런 외력에 해당되는 보조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종류들을 보고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봉운동이죠.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운동입니다. 이런 봉운동과 함께 또 이제 수건도 이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입니다. 주로 어깨 관절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요. 한쪽 팔이 손상당했으면 반대 정상 쪽을 이용해서 양팔 운동이 가능한 봉 운동이 되겠고, 대표적인 능동 보조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운동에서 주의점은 대상 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뭐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몸을 구부린다거나 옆으로 틀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런 대상작용을 방지하는 거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손가락 사다리 운동인데요. 이게 손가락 사다리라고 하니까 이게 손가락 운동이냐? 아닙니다. 이게 손가락 운동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어깨 관절에 대한 능동 보조 운동입니다. 당연히 손가락 운동도 되긴 되겠다, 그죠? 예. 하지만 근본적인 운동은 이제 어깨 운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상작용이 주의점이죠. 몸통을 가쪽으로 굽혀서 억지로 올린다거나 하면 뭐 효과가 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이 머리 위 도르래, 즉 도르래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이것도 능동 보조 운동이고요. 예, 당연히 어깨에 주 작용이 되겠고, 덧붙여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팔굽관절의 굽힘, 펴도 함께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깨와 팔굽관절의 능동 보조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케이트보드, 파우더보드죠. 이것도 대표적인 능동 보조 운동이에요. 지금 나왔던 이런 내용들은 대표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지만, 역시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건 여러분 국시에서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림들도 능동 보조 운동의 방법들입니다. 특히 그림은 국시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그림들 위주로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림 꼭 확인을 잘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케이트보드, 파우더 보드고요. 근력이 약화되었을 때 혹은 전단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 방법이 자,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엉덩관절 환자들, 또는 여기서는 어깨관절이겠죠. 어깨관절 또는 발끝관절에 약화가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엉덩관절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 모음을 주의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탈구를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로 우리가 토탈 힙 환자들 하고 나서 이런 파우더 보드를 이용한 엉덩관절 아로형 운동을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토탈 힙 환자들이 엉덩관절 모음이 되었을 때 이제 탈구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엉덩관절 모음을 주의해서 탈구를 주의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현수입니다. 현수. 자, 현수는 보시다시피 자, 줄 위에서 내려오는 줄의 신체를 매달아서 하는 그런 보조 운동이 되겠는데요. 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죠? RM이죠. ROM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외에 이완을 목적 또는 운동, 율동적인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ROM 회복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축 고정이 되는데요. 자, 축을 어디에 두느냐? 이 축을 어디에 두느냐? 머리에 두느냐? 중간에 두느냐? 발끝, 즉 꼬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머리축 고정법, 꼬리축 고정법, 안쪽, 가쪽 고정법 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항으로도 또는 보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하지의 벌림 쪽에 축을 두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면은 당연히 벌림을 할 때는 보조지만 이렇게 모음을 할 때는 저항으로 운동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축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보조고 저항이 되느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 고정.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매달았을 때는 지지의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주로 우리가 골절 후 이제 고정 시에 단단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런 수직 고정들이 지지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는 여섯 번째 상반 교대적 운동기구 대표적인 게 자전거, 그림에 보시다시피 팔다리 에르고미터 이런 것들이 교대적 운동기구 역시 보조, 능동 보조 운동에 속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지속적 수동 운동이네요. 자, 지속적 수동 운동.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같은 힘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하기는 힘들죠. 따라서 이런 지속적 수동 운동은 모두가 기계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약으로 CPM은 조절된 관절 가동 범위를 통해 천천히 지속적으로 관절을 움직이는 기계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계를 쓰느냐 중요하겠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근필요도가 거의 없다. 또 환자 의지와는 상관없다. 기계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장점을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국시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임상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한 개이기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토탈 니 환자들에게 주로 많이 쓰죠. 토탈 니 환자들 많이 쓰는데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현재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우리가 수술 이 도구 자체의 질이 아주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세라믹이 우리가 이 전치 안술에 써 있는데 현재는 아주 좋은 재료들, 그러니까 이 맞닿아도 이제 가루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영구적인 재료들이 쓰기 때문에 유착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 CPM이 주로 이렇게 무릎이나 하는 이유는 이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수술 도구의 재료들이 고급화되면서 유착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CPM이 유착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한 일부분의 연구고요. 아직까지 여러분 텍스트북에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일단 유착이나 관절구축 등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동운동 효과적이다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CPM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금방도 얘기했듯이 유착이나 관절 구축의 감소가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관절에서 작용하는 관절 활액의 윤활 작용의 증가, 자, 이런 것들이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삼출물 부종의 감소, 이런 것들은 상처 치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ROM의 재확보를 빠르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의 효과가 바로 위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유착이나 관절 구축의 방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CPM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PM의 적용은 수술 후 즉시가 가장 좋다. 따라서 우리가 연부 조직의 구축이 일어나는 시점 전, 수술 후 즉시입니다. 그래서 한 수술 후 그리고 3일 사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고요. 당일 환자 상태에 맞추어서 각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크기 조절을 해야 되겠다. 초기에는 이건 스탠다드예요, 그죠? 환자에 맞춰야 되지만 보통은 한 20, 30도 작은 운동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예, 하루에 3번 정도 다양하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관절 운동 범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정리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이 2장 뻗침 운동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뻗침 운동의 정의는 제가 저번 이제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뻗침 운동에 대한 그 신경 해부학적인 내용들 잠깐 보고 그런 운동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뻗침 운동은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인지를 느끼게 근육의 수축과 단축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 신경이 바로 근방추다. 따라서 근방추를 우리가 신장수용기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방추는 우리가 근육이 신장되고 단축되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각수용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수용기는 근방추의 신장 속도와 길이 감지, 2차 수용기는 근방추의 길이를 감지하는 그러한 감각수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뼈 힘줄, 즉 근육의 말단부와 뼈가 붙어 있는 그 힘줄 기관인데요. 당연히 이 힘줄 기관도 감각수용기가 있어요. 이 감각수용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손상 방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텐던이 받는 그런 장력을 감지해서 그 장력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그런 기관을 뼈 힘줄 기관, 텐더 오관이죠. 이것도 역시 감각수용기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뻗침 운동은 이 두 가지 감각수용기에 의해서 신장이 잘 되고 이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감각수용기 2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뻗침 운동을 통해서 약간은 좀 물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뻗침 운동은 말 그대로 수축성 조직에 대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수축성 조직에 대한 특징들이 뻗침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한 4가지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인이 나타나죠. 이 스트레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큼 변형이 나타나는, 모양이 변하는 걸 우리가 스트레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우리가 그만큼 세면 셀수록 그만큼 많은 병형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래프가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이제 밑에 한 4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탄성 범위.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변형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변형의 정도는 주어진 힘에 정하는 물체의 능력의 정비를 한다. 그래서 힘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탄성의 범위는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부하가 제기되면 조직의 원래 크기로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뭐죠? 그쵸?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탄성 범위가 여기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요까지만 작용이 되면 얘는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탄성 범위고요. 이 탄성 범위를 넘어서면 원래 크기 원래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넘어서는 그 한계점을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탄성 한계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탄성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돌아갈 수 없는 이미 다리를 건너간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탄성 한계점을 넘어가서 파괴까지, 즉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서 어떤 물체가 손상당하는 그까지의 범위를 가소성 범위라고 합니다. 이 가소성 범위가 바로 우리에게 이 조직에서는 조직의 신장 범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소성 범위가 지속됐다. 이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었다. 그러면 영구적인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소성 범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손상의 정도는 짧다. 변형의 정도는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킹인데요. 자, 네킹은 바로 파손에 적금한, 즉 이 네킹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잘록한 부분 또는 목 부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소성, 즉 어떤 물체를 변형시키는 힘보다 적은 힘인데 이 힘이 가해졌을 때 조직에 손상을 주는 그러한 부위를 네킹이라고 합니다. 즉 조직이 상당한 약증이 있는 영역, 조직이 파괴될 수 있는,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점, 그러한 부위를 네킹 부위라고 합니다. 자, 인체로 보면은 뭐 어떤 부위겠어요? 그래서 관절 부위겠죠. 다른 부위보다 뭐 손목이나 발목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킹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계속 가소성 범위보다 가소성 범위가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손상이 딱 오겠죠. 그 시점을 우리가 네킹 포인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 수축성 조직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뻗침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과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뻗침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자, 뻗침 운동의 필요성인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뻗침 운동이 필요하다. 저가동성이 있을 때, 그리고 조직의 구축이 있을 때 우리가 뻗침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동성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뭘까? 분절의 고정, 즉 관절의 고정이죠. 생활 습관,
잘못 앉아 있는 자세, 잘못 걷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가동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근육과 신경장애, 감염, 그 다음에 기형. 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저가동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겠고, 이러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저가동성은 버침 운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증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입니다. 버침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구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축은 한 4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긍정적 구축. 자, 이 예를 보는 게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고 고정 후에 나타나는 구축을 근정적 마이오스태틱 컨트랙처가 되겠습니다. 근육과 건 단위는 적응적 단축이 되어 뚜렷한 ROM의 제한이 나타나는 구축. 하지만 조직학적 병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조직의 병리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이러한 버침 운동 등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성 근정적 구축. 저희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경직, 강직 이런 것들이에요. 뇌졸중으로 오는 경직, 그다음에 TBI로 오는 강직 이런 것들이 가성 근정적 구축의 예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관절이나 관절 주변의 구축. 예, 대표적인 게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또는 루마티즘 같은 관절 질환에서 오는 관절의 구축이 여기에 속하겠고요. 자, 네 번째가 섬유성 구축과 비가역성 구축. 예, 대표적인 게 화상 같은 거 보면 돼요. 또는 상처 후에 나타나는 반응 조직. 자, 이런 것들이 섬유성 구축, 비가역성 구축. 이 비가역성 구축의 대표적인 게 화상입니다. 그죠?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 물렁 조직의 구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뭐 초기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버침 운동의 적응증은 저가동성을 일으키는 요소, 구축 등을 해소하는데 아주 적절한 운동 방법이고요. 따라서 이 버침 운동의 적응증은 초기에도 얘기했듯이 유착이나 구축 반응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즉 물렁 조직의 신장성이 소실된 부위에 대한 ROM 증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단축이 있을 때 단축이 지속되면 당연히 변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골격 손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 뭘 하라 그러죠? 스트레칭 해라, 버침 운동 해라. 따라서 근육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이런 운동을 하면은 예방할 수 있겠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더 금기증이에요. 우리 이제 이제 여러분 상황 되면 이제 실습을 갈 텐데 고령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자들한테 이런 버침 운동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특히 여기 나오겠지만 골절 후 유압이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이런 버침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재골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적응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금기증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잘 또 확실히 파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골성 방해물이 관절 움직임을 제한할 때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루마티즘 관절염이에요. 이 안에 보면은 이 판누스인데요. 이 판누스 우리가 그 관절 질환에서 배울 겁니다. 이 판누스와 같은 관절 안에 골성 물질이 있어서 관절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하라는 거죠. 이 판누스는 자기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 붙어 있는 조직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단 안쪽에 어떤 골성 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버침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염증이 있을 때, 치료 중일 때, 자, 그리고 또 이미 과운동성이 존재할 때. 자, 이것도 역시 버침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걸 뭘 해야 됩니까? 버침 운동보다는, 그죠, 근력 운동 위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버침 운동에 대한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버침 운동의 종류들 한번 볼까요? 최근 6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6페이지에 보니까 버침 운동의 결정 요소라고 해서 정렬성과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버침 운동을 할 때는 해당되는 부위는 당연히 신장 늘어나지만 반대 부위는 늘어난 만큼의 안정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당 부위는 잘 늘어나게끔, 하지만 반대 부위는 정렬과 특히 안정성을 확보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한쪽 다리에 이 넙다리 쪽에 신장인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편에 안정성이 필요하다. 즉 자세 조직이 필요하다. 이건 팔도 똑같습니다. 자, 오른팔을 신장한다. 그러면은 몸통의 안정성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버침 운동의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안정성이다. 안정을 한 다음에 버침 운동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강도, 기간, 속도, 빈도.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얼마큼 세게 하느냐, 또 개인에게 맞게끔 기간을 정하고, 또 느리게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빈도. 이런 것들이 버침 운동의 결정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수 버침과 기계적 버침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 자, 도수 버침. 매뉴얼이다, 그죠? 즉, 치료사에 의한 버침 등은, 자, 이런 특징을 좀 지키면 좋겠다는 겁니다. 1회 버침 시 최소 6초 이상 하는 게 좋고, 적용은 한 15에서 30초 정도. 아마 요거는 아마 차이점은 적용 방법에 대한 차이를 지금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기간 할 때는 당연히 기계적 버침이 유용하겠죠. 그래서 낮은 강도의 외력을 이용할 때, 낮은 강도의 외력이 필요할 때,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20에서 30분 정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이런 기계적 버침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인 것, 자, 시행을 하고 인터벌을 가지고 휴식을 하고 또 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주기적인 버침에서도 기계적 버침이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